학교 발제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연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발제를 학교에서 전공이다 보니까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제목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성관리의 이해와 실천, 정체성 개념과 실존주의 등을 기반으로 그니까 사실 제가 전공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사실 되게 밀접한 개념이 많이 나왔어서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거를 미리 연마하면서 잘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미리 한번,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도 여기 선방에서 예행 연습을 한번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잘 들어주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성관리를 제가 이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인성을 관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 강의에서 나왔듯이 마음을 잘 쓰는 것 그리고 마음을 작용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걸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은 managing the human nature라고 해서 managing 관리한다 the human nature 마음 자리를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끊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manage라는 단어를 좀 깊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오른쪽에 가독성이 살짝 떨어지는데 작용한다 라는 걸 한자적으로 풀어서 설명해보면 지어서 쓴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쓴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통제를 쓴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고 영어 단어에 있어서 또 이제 manage의 MAN 이 뜻이 영어로 치면 그러니까 라틴어가 영어의 한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MAN이 라틴어에서 좀 오래된 언어에서 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MAN이 들어간 단어들을 보면 command, 조종하다, manipulate, 통제하다, maintain, 그리고 유지하다 여기에 손이라는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관리, 통제하고 또 본래의 마음자리로 이렇게 유지한다. 그런 어떤 연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관리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인성이란 무엇일까?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인간적인 품성인데 그럼 인간이 또 뭐냐? 저는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인간이란 자연, 타인,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인간의 간자가 사이간자, 함께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럼 공동체는 또 뭐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냐? 그것을 조망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팔다리가 두 개 있고 머리가 하나가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다 이렇게 보편적인 형질을 공유하는 하나의 무리들이에요. 근데 다 똑같진 않잖아요. 다 똑같은 듯 한데 그 안에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점들이 있고 이렇게 같으면서 동시에 또 다르게 섞이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공동체고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다른 점이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점 자체가 사실은 경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오전에 이제 멘토들끼리 조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경계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아까 하더라고요. 경계를 맞추면 어려우니까. 근데 이 경계라는 건 없애고 싶다고 없애기도 쉽지가 않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없앨 수 없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으니까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의미고 사이 그래가지고 이 경계가 결국 이 다름, 정체성이라는 걸 좀 의미한다고 봐가지고 이제 정체성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정체성이라 하면은 아까 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같으면서 다르게 요 뜻이랑 비슷하게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이 아이덴티티의 동사형 아이덴티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확인한다, 똑같은지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바로 인간은 서로 다른 존재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게 뭐 똑같냐? 다르냐? 이게 무슨 얘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민증 그림을 제가 넣었는데 다 똑같이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이고 시민이고 하잖아요. 주민으로서 이렇게 보편사항하게 무슨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권리도 있고 다 똑같이 이렇게 있지만 생김새는 다 다르죠. 이렇게 밑에 그림도 보시면은 다 팔다리 두 개 있고 다 동등한, 대등한, 평등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나는 남들과 뭔가 다른 고유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들과 동일하면서 또 다른 이익의 경계 그 자체라 생각하고 요거는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 그림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수업 때 되게 흥미롭게 봤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확대가 되려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확대가 안 돼. 요 글씨는 내용은 크게 안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가운데 인디비주얼이라고 해서 개인이 있고 개인을 둘러싼 이제 가족이 있을 것이고 가족 밖에 뭐 학교, 교육기관 또 가족 밖에 다른 영역 더 큰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또 모여서
커뮤니티, 사회, 국가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고 개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정중앙에 내가 있고 그 둘러싼 타인들이 있다는 건데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멀어지겠죠. 네. 경계라는 것은 나와 그 나를 둘러싼 타인들 이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계를 제가 아까 없앨 수 없다 말씀드렸는데 경계라는 게 있으려면 일단 하나가 있고 그 다른 하나가 있어요. 둘 사이에 있어야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만 있으면 경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되게 편하고 좋겠죠. 근데 여기 단어 보시면 아까 바운더리, 센서리 컨디션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사전적으로는 바운더리라고 하는데 이 바운드라는 단어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바운드라는 것의 뜻이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보이네. restricted, confined 해가지고 일단 뭐 그러니까 갇혀있다,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바운드 몰펜 하면은 언어, 제가 배우는 것 중에 언어학 쪽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의존 형태소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체성 세 글자 하면은 합쳐가지고 어떤 뜻을 이루잖아요. 근데 정이랑 체랑 성이랑 잘라버리면 그 정체성이랑 뜻을 잃어버리잖아요. 정은 말 그대로 정이라는 글자인데 그 구체적인 의미가 없고, 근데 세 가지가 이렇게 합쳐서 서로 의존함으로써 하나의 의미를 이루잖아요. 전 이거랑 이 그림이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는데 나만 혼자 있어도 사실은 어떻게 세상이 굴러가기가 어렵고 남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랑 남들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서로 의존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의존함으로써 경계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겠지만 그래야 세상이 좀 이렇게 원만하게 굴러간다. 그래서 경계를 부정하고 깨부수다 이러기보다는 어떻게 그걸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 돌이킬 것인가 그거를 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체성을 저는 이제 인성을 정체성으로 해석한 거고, 아까 이제 강의에서 나왔던 인성에 대비되는 자성이라는 개념 요 두 개를 이제 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성은 본래의 마음자리라고 말씀하셨고 원래 말고 깨끗한 것, 좋은 것. 인성은 각자 이렇게 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성이 이렇게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자성이 다른 사람의 자성과 부딪히면서 생기는, 만약에 근데 그게 안 좋다면 이제 흠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긴 거예요. 일단 자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긴 게 인성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또 어디에 저는 비유를 해보고 싶었냐면 자연과 문화라는 개념도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잖아요. 자연이 한자로 이렇게 뜻을 풀이해보면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약간 자성이라는 의미랑 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고, 문화라는 것은 여기는 사전적 정인데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사회를 살아가면서 역사적으로 꾸준히 만들어온 산물들이잖아요. 인위적인 산물들. 이게 저는 자성에서 이제 인성이 나오는 원리랑 좀 유사하다고 봤고, 컬처라는 단어 자체가 cultivated nature에서 자연을 일군 것, 농사지은 것 이런 뜻이에요. 아까 강의에서도 마음을 그냥 방치해둔 게 아니라 가꾼다 하셨잖아요. 그거랑 약간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아까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실존주의를 살짝 들고 왔는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네, 3분까지. 이게 아까 얘기한 자성과 인성, 자연과 문화. 근데 이게 다시 본질과 실존이라는 개념이랑 또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이라 하면은 여기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불이 있고 노란 불이 있고 그 옆에 벽 같은 게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위에 말대가리 같은 게 있죠. 이게 일종의 본질이에요. 여기 있는 불은 뭐 어떻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뭐 원동력, 에너지 이런 거라 생각하고, 이제 이 불 앞에 놓여져 있는 요 말대가리가 본질인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있는 것. 근데 사람이 느끼는 것은 이 본질적인 원래 있는 그걸 느끼는 게 아니라 불에서 이렇게 머리를 통과해서 벽에 비친 그림자, 이게 이제 실존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 그림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실존이 사람이 느끼는 건 그거예요. 사람 자체도 그림자고 또 사람의 다른 그림자들을 계속 인식하고, 근데 이 본질, 벽에 있는 이 본질은 진짜 참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진짜고 하는 건데, 사람은 그거 완전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 그림자만 보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감각으로서. 저는 여기서 자성이 원래 있던 것이고 인성이 거기서 이제 투영돼서 나온다 했잖아요. 이 인성 관리를 안 하면 경계를 느낀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명이 살짝 어렵네. 일단 이 그림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의자라는 것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자라는 게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앉는데 쓰는 기구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어떻게 뭐 더 부정할 수도 없고, 아니 가서 옆에 서 있는 게 의자예요? 아니죠. 그 위에 사람이 엉덩이 대고 앉는 게 의자잖아요. 그 자체로 완벽한 의미고 정의이고 한 거예요. 근데 의자라는 것의 실존은 여기 사진처럼 이 갈색으로 된 것도 있고 나무 다리로 된 것도 있고 옆에 흰 색깔의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연두색 이렇게 등받이가 멋지게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모양도 형태도 제각각인데 그러니까 그림자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의자라고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의자일까요? 아닐까요? 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유는? 근데 아까 위에 앉을 수 있으면 의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위에 사람이 가서 앉아 있다고 하면 그건 의자일까요? 아닐까요? 의자가 맞죠. 이거는 저게 나무 잘린 밑둥이라서 혹은 등받이가 없어서 혹은 손잡이 옆에 팔걸이가 없어서 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발휘해가지고 저건 의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건 의자일까요? 아닐까요? 의자가 맞습니다. 사실 원래 정해진 건 없지만 그리고 사람이 그걸 느끼기도 어렵지만 위에 가서 앉으면 그냥 의자란 말이에요. 이게 실존주의가 뭐냐면은 제가 전공이 불어입니다. 런매양 호서 빵상. 사람은 호서 갈대인데 빵상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가 바람에 휘날리잖아요. 빵상. 네. 그 빵상이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이게 그냥 작은 바람에도 작은 경계도 그러니까 요란함을 느끼는 게 사람이라는 거고 되게 갈피를 붙였잖아요. 그 밑에 있는 건 existence possède l'essence 해가지고 실존이 existence가 에센스 본질에 앞서 있다. 특히나 사람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아까 사물은 본질이 먼저 있고 본질대로 만들어낸 게 실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본질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알기가 어렵다니까요.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간쯤에 보시면은 인간의 본질은 실존을 통해서 규정된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그러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를 선택하고 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행위가 일종의 실존인 거예요.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앉으면 의자가 되듯이.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이건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중간에 보시면은 그래서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저게 의자가 아닌가? 거기에 계속 시비를 하면은 내가 피곤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의자일까 아닐까? 왜 의자라고 하면 왜 팔걸이가 왜 없지? 뭐 이렇게 딱딱해? 시비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이렇게 잘 통제해서 앉아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느끼면은 경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 소모를 좀 줄이는 방법이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겁니다. 빠르게 읽어주세요.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생각보다 이게 쉽게 나와 있는 글이라서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경계라는 게 또 뭘까? 경계를 좀 잘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기를 경계로 느껴지는 걸 좀 첨부를 해봤어요. 일단 왼쪽에 있는 이게 오리일까요? 토끼일까요? 아까 의자가 아니냐라고 토끼. 어떻게 토끼가 토끼가? 이게 근데 재밌는 거는 되게 착시 그림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오리로 보이고 토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이게 난 오리로 안 보인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죽어도 이게 토끼로 안 보인다. 이게 어떻게 오리냐? 그 둘이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각자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각자 이제 배경 지식도 다르고 이렇게 생긴 오리를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긴 토끼를 못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 오른쪽을 또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떤 것처럼 보이세요? 할아버지. 옆모습 여자 옆모습. 지금 여기 있는 이 한 10명 좀 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입장 차이가 갈리는데 사회는 얼마나 갈등이 많을까요? 제가 그래서 생각하기로 경계란 인식 주체인 마음과 인식 대상이 마주쳐서 뭐뭐뭐가 형성되는 것이다. 혼동이 생성되는 것이다. 착시이고 인지 부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막 다 알고 다 완벽하게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다 각자 모자라는 점이 있고. 요것도 봅시다. 근데 재밌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A랑 똑같은 게 B일까요? C일까요? C.
T요. C. 사실 요건 이제 약간 넌센스로 해가지고 A, B가 똑같아 보이는데 그게 정답일 리는 없으니까 뭐 C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각도가 좀 틀려 보이지 않아요? C C. C가 더 뭐? 그럼 정답을 안 하라고 했는데 아마 A랑 같은 게 C일 거예요. 되게 더 기울어져 있어 보이지만 약간 시각적인 이런 사람 시지신경계고 그런 거에 따라 그런 걸로 인해서 B가 똑같아 보이지만 C랑 똑같다 하는 얘기죠. 이거 잘라 붙여서 이 옮겨 보면은 바로 알 텐데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요것도 그냥 재밌어서 이게 뭘까요? 애기가 얼굴이 되게 늙어 보이고 여기는 사람 머리가 두 개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게 되게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경계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첨부를 해봤고요. 근데 경계를 그래서 뛰어넘으려면 잘 관찰하고 잘 생각해봐야겠죠. 마음을 잘 써야겠죠. 이해하는 주체는 마음이니까. 아까 그 얘기한 사회적으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작은 이 경계가 확산이 돼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 실제로 칼로 찌르려는 사람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건데 화면상에는 그 정반대로 보이죠. 그래서 이 경계를 잘 극복해야 사회적으로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선고를 했고요.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저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개념이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고양이를 넣어놓으면은 이 고양이가 살아남거나 모른다 뭐 이런 뜻인데 안에 그러니까 고양이가 죽을 수 있는 독극물을 넣어놓고 근데 이 독극물이 50% 확률로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 있어요. 박스 안에 있고 근데 박스를 안 열어보면 그 독극물이 터졌나 안 터졌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열어봤더니 어떨 때는 고양이가 죽어있고 어떨 때는 열어봤더니 살아있고 그러면은 이 독극물이 항상 터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항상 안 터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50% 확률이니까 열어보기 전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열기 전에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닌 중첩된 상태로 뭐 돼 있다. 뭐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나? 좀 이상한 얘기인데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거를 글로 표현하면 뭐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은 확률로서만 존재하고 실제로 까보면 그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100번을 관측을 하면 그 중에 한 55번은 살아있고 45번은 죽어있고 10,000번을 하면 좀 이제 확률이 정확해져가지고 한 51,000번은 뭐 살아있고 39,000번은 죽어있고 이렇다는 건데 요걸 전 경계에 적용을 해서 엔노시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29세기 백수입니다. 모든 경계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며 시비를 할 때 그 실체를 갖는다. 약간 상통한 면이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영상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그림을 영상 한번 보세요.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인가? 뭘로 보이세요? 기린. 근데 다시 저쪽으로 가면 코끼리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경계, 그러니까 이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는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관점을 일단 비틀어보고 또 역지사지도 해보고 객관화하고 이게 결국 저번에 상생관계 저번에 했던 거야? 아직 안 했나요? 나중에 또 나올 내용인데 이게 결국 또 상생관계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단 운생치 그리고 각각 멈추고 살피고 돌이키고 또 잘 관찰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단을 내린다 이게 중요하겠죠. 비비역비비라는 내용이 오늘 나왔던가요? 안 나왔죠? 예. 이 일종의 이제 불교적 화두 같은 건데 안일비자 써가지고 비비역비비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아닌 저것도 아니고 근데 저게 아니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중부정 해가지고 그럼 비다 아니다 뭐 결정된 게 없잖아요. 이거를 계속 이제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각자가 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해봐야겠지만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던 각자가 느끼는 시비나 경계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세상 사람 수만큼의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 아까 사람의 본질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경계선처럼 경계가 좀 필연적이듯이 그만큼의 많은 수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시비를 하면은 내가 피곤해진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렸고요. 힘겨운 무덤이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살짝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맨 위에 이거는 산수 문제죠.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럼 이 문제도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1 더하기 상품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요거 정답이 뭘까요? 비요. 귀염이. 둘 다 정답입니다. 근데 진짜로?
요거 정답은 뭘까요? 0이요. 요거 정답은 뭘까요? 물론 안 배우셨겠지만 그래도 아니 얘는 0 두 개 가지고 0이 나왔다고 하면은 얘도 뭔가 뭐 비슷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얘의 답은 뭘까요? 0이요. 얘는 정답이 뭘까요? 얘 0 두 개 똑같은 애들이 있었는데 얘는 1이랑 그런 서로 다른 애를 붙이면 뭐가 나올까요? 100이요. 얘 재밌어요. 얘 뭘까요? 0은 0은 0. 이거 답이 뭘까요? 0이요. 반도체 하시는 분이 네, 이게 사실은 컴퓨터에 쓰인 논리 회로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요걸 봅시다. 이게 뭐 수학에서 뭐 곱하기랑 비슷한 건데 0 곱하기 0은 0, 더하기랑 비슷한 건데 0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1 더하기 0도 1이고 근데 1 더하기 1은 그러니까 논리 회로적으로 1이에요. 이건 약간 아인슈타인 얘기랑 비슷한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1 더하기 1왜 2인가요? 1 더하기 1이 1 아닌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되게 혼냈대요. 아인슈타인. 근데 에디슨인가? 근데 답변을 했대요. 에디슨이. 물방울 한 방울에 물방울 한 방울 더하면 그게 합쳐진 물방울 한 방울이지 물방울 두 방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는 그냥 합쳤을 때 뭐가 되냐 이런 거고 옆에 있는 end를 보시면은 얘는 또 곱하기랑 좀 비슷해요. 얘는 더하기고 얘는 곱하기예요.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0은 0, 0을 곱하면 0이 되잖아요. 근데 1 곱하기 1은 1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쓰이는 건데 제가 이걸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 실제로 쓰임이 있는 것들이고 잘 돌아가는 기계들이에요. 근데 얘가 0 곱하기 뭘로 할까? 이 진표가 안 나왔네.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걸 입력해줘야 1을 내뱉어요. 똑같은 거 0이나 1을 넣으면은 0을 내뱉어요.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얘는 서로 다른 애들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놓으면 싫어요. 근데 0, 1 넣었을 때 얘는 1이라고? 근데 난 0을 넣었는데 0인데 똑같이 0이랑 1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얘랑 결과값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기계라서 그렇지 결과값이 다르다고 싸우면은 그거는 그냥 되게 손해잖아요. 둘이 어떻게 잘해가지고 더 좋은 걸 해야지. 이게 아까 이 조그만 것들이 모여가지고 왼쪽에 있는 얘는 가산기라고 해서 더하기 하는 기계고 얘는 강산기라고 얘가 더하기 하는 게 얘는 뺄셈 하는 기계고 한데 요 소자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엄청난 이 계산을 해주는 컴퓨터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네들이 싸우고만 있었으면 아마 컴퓨터 가지고 뭐 게임도 못하고 인터넷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근데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합력해서 이 CPU라는 컴퓨터라는 기계가 되듯이 경계를 따지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남이 뭐 못하는 거 허물을 붙잡고 이렇게 뭐 오르네 그러네 하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재미는 좀 없었을 것 같네요. 결론을 좀 내리자면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 그르다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그걸 뒷받침 여기가 좀 포인트예요. 각자 자기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만약에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피운 사람이 있으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합리적인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로서는 그것이 진짜로 합리적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정신승리를 하고 있냐 규명하는 거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팩트체크를 날린다고 해도 그건 좀 큰 의미가 이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학과라든가 동아리라든가 가게 바텐더 했었는데 가게 일이라든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뭐 그냥 알바하고 매니저고 했는데 위에 직원을 날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그거 좋아하던가요? 아예 거기에 돌아앉아서 어린놈의 새끼가 뭐 그게 바람직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얻은 게 없잖아요. 제가 그걸 옳다고 주장했다고 뭐 내가 어떻게 회사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나한테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틀렸니, 그러니까 네가 틀렸니, 내가 틀렸니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만 일단 집중하면은 일단은 시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더 생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자리 찾기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방과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관점도 들어보고 하면서 합심을 이렇게 추구해야 더 큰 결과물 예를 들어서 뭐 원대한 꿈이라든가 상생관계라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인성관리가 그래서 멘토링에서 하는 뭐 원대한 꿈 상생관계 여러 가지 이론들에 적용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실차는 되게 짧아요. 금방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일상생활에 어떻게 접목했냐
실천을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실천을 아예 배제해버리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넘어갔는데요. 저의 경계는 뭘까? 계속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배운 이론을 가지고 표현을 해봤어요. 제가 계속 얽매였던 그 주제가 가족 담론이라는 얘기인데, 정상가족이라는 게 되게 TV,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오는 예쁜 가족의 모습. 뭐 아빠는 뭐 하고 있고, 엄마는 뭐 하고 있고, 아들, 딸들은 뭐 하고 있고, 아들은 하나, 뭐 딸도 하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규정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게 왜 나왔냐? 학교 수업에서 이제 배운 건데, 특히나 이제 옛날 같았으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산업화되고 이제 하는 가족의 모습과 그것이 돌아가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렵잖아요. 아버지가 가정주부 노릇하기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어머니는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고정이 돼버린 건데,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로가 원하는 게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이건데 정해져 있는 건 이거다 보니까 좀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가족 내부에서는 그런데 옆집은 저렇게 아버지가 뭐하고 어머니가 뭐하고 아들 딸들은 어디 명문대를 갔네, 그러니까 그냥 엄마 친구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들여와서 보니까 뭐 아버지는 뭐 수입도 변변찮고 엄마는 막 맨날 뭐 고스톱이나 치러 다니고 이렇게, 남들 엄마는 어디 막 강남에 가가지고 뭐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저의 경우에 아버지는 일을 안 하셔서 생활비를 안 벌어주고, 어머니 되게 구박하고, 어머니는 그래서 그 대신에 막 부업 일하고 파출부 하거나 사실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아버지 대신에 바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집에 엄마가 없잖아요. 저랑 누나랑 동생이 이렇게 셋이 있는데 되게 막 사실은 좀 쓸쓸하게 잤어요. 그래 이제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이제 학교 공부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막 아동학대, 방치,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예요. 저의 합리적인 그런 규정.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비관적인 생각, 원망, 적개심, 그러니까 구실이 생긴 거잖아요. 이 아버지는 잘못됐다, 우리 부모는 잘못됐다. 그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는 아까 이제 강연 내용에서 경계가 전염된다 했잖아요. 이게 그냥 집 안에서만 이렇게 하다가 밖에 나가면 그냥 잘 지내고 이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많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일종의 대한 가족처럼 됐던 거죠. 거기 밥도 해먹고 주말마다 여행도 하고, 그 수련회 가잖아요. 전 어릴 때 뭐 국내 여행 가본 게 수련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목사님이랑 또 싸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세대 차이도 나지, 또 뭐 교회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반항심도 들고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근데 또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게 싸우고, 지금 결국은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이랑 싸우고, 학교 선생님 중에 그 두발 뒤집는 체벌을 너무 심하게 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제보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TV 뉴스에 나왔어요. 바로.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은 파면을 당했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당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장학금을 잘렸어요. 약간 뭐 내부벌자에 대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옳다고 어떤 선택을 했지만, 물론 뭐 내가 바라던 게 하나가 이루어졌지만 그로 인해 이제 반대 극부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단지 그냥 장학금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뭐 2차 가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찍힌 거죠. 찍어서 제보하내라더라고요.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가게 사장님이랑 관계도 안 좋았고, 예전에 제가 사실은 이 동네에 많이 왔어요. 한국에 촛불시 이런 거를 다니라면서 그거 그 시비를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지금은 이제 들지만, 그 당시에는 맨 밑에 보시면 뭐뭐는 당연히 뭐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래? 이런 좀 삐딱선을 타는 그런 애였던 거예요. 이제 덧붙인 게 특히나 이 가족에 대한 욕구가 뭐 이 물질 아닌 뭐 아까 뭐 핸드폰 이런 거보다도 저는 사실은 되게 기초적인 욕구였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 여행도 좀 가고 싶고, 맨날 집에 처박혀 있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애가 뭘 알아서 혼자 여행을 가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줘야지. 근데 제가 사실 요리에 되게 집착을 하는 게 잘 먹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자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애가 됐죠. 네. 근데 되게 최근에 기분이 좋았던 게 뭐 수현이도 그렇고 뭐 성우도 그렇고 최근에 되게 표정이 밝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모종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남들만 시비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나 자신한테 다시 흘러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불쌍한 가정 이런 환경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 혐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실존주의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불행하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실제로 불행한 사람이 되달아야죠. 아까 블랙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림이랑 묘하게 비슷한 점이 있다고요. 이 경계라는 게 이걸 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 갇혀가지고. 블랙홀도 여기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결국 시비를 하지 말고 넘은 다음에 그걸 포섭을 해야 이게 좀 원만하게 좀 좋은 일들이 생기지. 내가 갖고 있는 내 고집이나 규정들 안에만 파고들다 보면은 그 가까이 있는 것들은 그냥 버려두게 된다. 오히려 나 자신도 없어진다. 블랙홀이 결국에는 특이점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터져서 없어지거든요. 어쨌든 경계, 숨결 이런 것, 시비, 감정 이렇게 요란하게 떠오르는 것들을 잘 해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 방안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경계 조건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멈추고 살피고 우리끼리 요건 조금 구체화를 시켰는데 뭐 역지사지 아까 그럴 수 있지라는 워딩을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관점 비틀기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나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전제를 내리고 자기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내 잘못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데 나의 혐오를 먼저 붙자 뭐 이런 특감도 있잖아요. 그리고 12신 내려놓기 이거는 약간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아버지가 그냥 저렇게 하더라도 엄마가 저렇게 하더라도 그게 진짜 나를 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되라고 그런 게 아니다. 물론 시간을 들여서 관찰을 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알아가야겠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경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면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럴까 알고 보니 우리 부모님 어렸을 때는 똑같았다. 특히나 그때는 뭐 60년대 이랬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모자라고 얘였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한테 뭐 좋은 걸 해주겠어요. 그리고 결국 똑같은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역지사지를 좀 해보고 관점 비틀기 내 책임은 뭘까? 사실은 내가 불만이 있고 하면 진작에 뭐 취업을 뭐 한다든가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를 했어야지. 사실은 저는 저조할 걸 좀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음악도 그렇고 뭐 자전거도 그렇고 제가 이런 모자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그 책임을 묻지 말자 이런 생각을 좀 돌리게 되었고 12신 내려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존버입니다. 존버. 같이 싸우고. 네. 그래서 성과가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은 덮어주기로 했고 뭔가 변화가 크게 없어서 어머니는 최근에 수요 선방에 한번 다녀가셨어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도 교회 다니면서 계속 어머니 교회 데리고 가려고 왜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데리고 와라 계속 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자 보채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저는 일단 내면에 집중하고 있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에너지도 없고 근데 그냥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틈만에 엄마 좀 안아드리고 이런 거 보듬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주길 바랬지만 내가 그거 못 받았다고 못 해줄 건 없잖아. 내가 다 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엄마가 수요일에 저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오자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 이거는 놀라웠어요. 그래서 뭐 좀 목표를 확장을 하자면은 가족들 사실은 엄마보다도 뭐 아버지라든가 그리고 동생이 좀 요즘 많이 좀 힘들으니까 방구석 저거여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이제 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았듯이 가족이 더 맞지 않을까. 어머니가 그래서 저번 주에 오시더니 아들을 잘 맡기고 갑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가족을 되게 좀 잘 맡기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신말로 원대한 꿈을 위해서 물을 넘으려 이런 인상머리가 필수적이고 블랙홀을 넘어서 경계를 부수면은 그 세상이 된다. 줄탁동시란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원리가 좀 비슷하다고요. 병아리가 계란 깨고 나오는 그 순간을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그 동그라미에서 밖으로 나온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가족과의 생각이 이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첫 번째 아까 그 동그라미 바깥에 가장 처음 만났던 게 가족이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발자국이고 그거를 넘어서 뭐 이제 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죠. 더 큰 할 일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인성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더 붙이자면은 요즘 국어 공부도 좀 하고 있는데 수필 장르가 있잖아요. 문학에 얘는 개념적으로 자아의 세계화라고 해요. 뭐냐면은 소설은 작가가 만드는 가상의 세계를 나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계의 자아화예요.
근데 수필은 작가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는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이 작가라는 자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아의 세계화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좀 접목시켜볼까 했는데 경계나 시비심이 들 때 막 말로 아니면 행동으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풀 게 아니라 저는 글로 쓰면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글이 상당히 큰 위력이 있다고 보고 뭐 실제로 손으로 손글씨로 써도 좋고 저는 사실 타이핑을 뭐 예전 싸이월드 다이어리 페이스북 많이 했지만 어쨌든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쓸 때도 그냥 화가 난다 하면 더 화가 날 것이고 저 사람의 입장, 내 입장 그리고 저기 사고로 됐던 대소이동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객관화 시켜보면 그걸 글로 써보면은 관계를 해소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납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상이 잘 들었고요. 혹시 아까 팩폭보다는 자기 할 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상황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소문을 살피고 팩폭을 알려야 될 상황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만 예시를 든 것인지 아니면 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저한테 그 권한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상급자라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적할 권한이 있을 때 하면 좋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내가 상급자고 나한테 권한이 있는데, 그리고 밑에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뒀다, 방치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잘못하는 거죠. 근데 밑에 입장 혹은 대등한 입장에서 뭐 친구들끼리 아니면 사실 가족도 대등하다고 봐야죠. 이런 비슷비슷한 사람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획득격 시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업무적이라고 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업무상의 위계와 권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획득을 안 하면 그거야말로 오히려 배임이 되죠. 네.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상이라던가 친구들 이 정도 레벨에서 만약에 뭐 이 친구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평소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획득을 해도 되겠죠. 근데 그냥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자기 잘나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날려붙여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이 센 거잖아요. 이렇게 단단한 사람한테 이걸 날려봤자 튕겨 나오기만 할 뿐 튕겨져서 나한테 오지. 받아들일 만한 사람한테 폭격을 하자. 이 정도로. 오케이. 또 질문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별 멘토링을 할 건데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은 이제 인성 관리를 배웠잖아요. 인센스도 배우고 원활도도 배우고 이거를 그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 11시 55분까지 조별로 같이 모여가지고 이 실습 한번 진행하고 네, 조별 멘토링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직 멘티 안 오신 멘토분? 저희도 멘티도 창윤이 형이 여기 종아 아니 이제 안 된다고. 시작!